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러시아 전쟁 증시 반영 다 끝났다는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벌어진 일, 미국 증시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이 제목을 넌 틀렸어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국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까지, 결국 그 결과로 원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데서 찾아야 되겠죠. 일단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하원의 청문회에 나와서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25%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3월에 0.5%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의견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목요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급변을 했고 금요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발전소를 공격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핵발전소를 공격했다 그러면 러시아가 나 가만히 죽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핵전쟁 가능성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증시를 크게 하락한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이제 동영상 만들 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 악재는 지나갔다 이제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 생각에는 그 지난번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할 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접수했잖아요. 네, 이틀 만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대규모 군단을 끌고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그냥 총 안 쏘고 그냥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 악재는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제목까지 달았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뭐 대통령 그 정치 지도자들 포함해서 모두 목숨 내놓고 항전해요. 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이제 인명 피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점점 감정 격화 이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급기야는 이제 목요일 밤에 핵발전소를 공격해서 그 화재가 난 바람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는 이제 화들짝 놀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수요일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랍의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죠.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설치해서는 안 되는 무기 리스트가 있다라고만 하는 시점에서는, 아하, 러시아가 일단 어떻게 보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은 모양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사실 수요일 날 미국 증시도 좋았고 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한국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목요일인데 핵발전소를 공격한 거, 이것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푸틴의 그 속내를 조금 읽어보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보면은 푸틴이 그 광대한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수는 없거든요. 예, 푸틴의 진짜 속마음은 이 동남부, 크림반도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소위 말해서 랜드 브릿지,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로 통할 수 있는 그 골목, 그 코리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코리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우크라이나 군과 그 서방연합 그 국가들의 어텐션, 주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북부에서 수도 그 부분에서 대군단을 이끌고 와서 겁을 주는 형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수도 자체를 점령하는 거,
북부 전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북부 수도 부근에서 군사를 대기시켜 놓고 우크라이나 군사도 그쪽으로 어텐션을 끌어놓고 동남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해서 지금 시 하나하나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핵발전소도 지금 동남부에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핵발전소에다가 그 포탄을 퍼부었다는 얘기는 이 푸틴의 그 초강수 이거를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원자로에다가 폭격을 안 하고 그 부속 건물에다가 이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 뭐 이런 건 없었는데 하여튼 서방 세계에다가 나의 의지가 이 정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우리가 예상하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스위프트 같은 강력한 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스위프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셀렉티드 뱅크라 해가지고 다른 일부 약 뭐 10개 중에 8개 정도만 스위프트를 에서 퇴출을 했고 나머지 2개는 놔둔 상황이었는데 주중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약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400억 달러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뭐 일본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동결 몰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상황으로 그런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미국 정부가 그 러시아 뱅크에게 뭐 셀렉티드 뱅크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조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갖고 러시아 경제, 러시아의 그 수출 경제, 그 특히 이제 내추럴 소스 있잖아요. 뭐 네. 내추럴 가스라든지 원유 이런 걸 수출을 못하게끔 막은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스위프트지만은 거의 완전한 스위프트에 가까울 정도로 러시아 경제를 이제 벼랑으로 이제 몰고 가는 이제 그런 걸 발효시켰는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의 그 외환 보유고 그 때문에 러시아는 버틸 것이다 했는데 사실을 까보니까 전부 지금 미국이나 유럽 뱅크에다가 많이 이제 포진시켜 나갔고 그게 전부 동결되거나 몰수되고 그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를 완전히 국가 부도나게끔 지금 이제 몰아가는 예. 거거든요. 예. 푸틴 대통령 그 개인 자산도 다 몰수해버리고 그 푸틴 대통령의 측근 부호들의 자산도 전부 몰수해버리고 체포령까지 내려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 개인이나 러시아 그 국가 자체를 완전히 그냥 뭐죠? 붕괴시키려 예. 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푸틴이 그러자마자 이제 마카파 푸틴이 나이 들어갖고 점점 그 이성을 잃어가는 이 찰나에 그 핵발전소까지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핵전쟁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까불지 말라. 뭐 이런 걸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증시에서 특히 금융시장 안에서 이제 패닉이 벌어졌죠. 그래서 세 달짜리 그 리보 금리하고 예. 오버나이트 하룻밤 그 금리 예. 거기에 이제 역전차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게 이제 뭐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할 때 예. 세계 증시가 붕괴할 때 그때 수준만큼 지금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초긴장 상태로 봅니다. 특히 지금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경제 제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아예 괴멸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금융시장이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그 국가 부채, 즉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그 부도 수합이죠. 크레딧 디폴트 수합 스프레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98년도 그 유명한 롱텀 캐피탈이 파산했을 때가 러시아 국가부도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어제 CDS 스프레드 이
금리는 98년도 이래 최고치, 그러니까 98년도 상황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러시아가 국가가 부도가 난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이론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 러시아 기업들의 대출을 해준 은행들, 거기에 러시아 채권을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싸그리 다 강력한 재무적 위험을 맞는다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제 유럽의 은행주들, 특히 도이치뱅크는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고, 당연히 유럽의 은행들이 망가지면 미국 은행들이 또 유럽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네네. 지난 이틀 동안 은행주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러시아는 이제 유럽 국가잖아요. 그리고 예. 또 유럽 국가들과 그 교역이 많은 상태. 뭐 미국과는 직접 교역이 별로 없지만은. 네.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GDP에서 약 2%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세계에서 11번째 경제국이고, 그래서 뭐 경제 비중이 좀 작다 할지라도 유럽과 교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국가 부도로 지금 가는 코스로 지금 들어섰는데, 예. 국가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 모든 돈은 그 유럽 뱅크들이 전부 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극한으로 치닫고 러시아가 만일 핵전쟁까지 벌린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의 이제 그 경제 지표들, 머니마켓 안에서 이제 패닉이 벌어지는 건데,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리버 금리하고 오버나이트 금리 그 차이를 이제 FRA, 예. OIS 예. 이제 그 금리라고 이제 그러는데, 네. 사실 제가 이 안에서의 그 메커닉은 시스템은 제가 잘 네. 몰라요. 네. 뭐 제가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이제 상승미소님이 좀 더 해박하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번 해보시죠. 사실 FRA, OIS, 그 다음에 TD 스프레드, 리보 금리 이런 것들은 지난 2007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1년, 12년 유럽의 재정위기 때 나왔던 사실 단어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사실 미국에 계시는 미국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어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도 오늘 그 기사를 처음 읽어봤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 달러만 가지고 쓰고 뭐 벌고 하는데 다른 나라 환율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리보 금리, TD 스프레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되게 길기 때문에 아주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원래 이제 런던이 국제 금융시장의 본거지였잖아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왔지만 그래도 글로벌 이 국제은행 간의 금리는 리보 금리로 이루어집니다. 리보는 다 아실 거고. 근데 TD 스프레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와 리보 금리의 차이를 TD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좀 벌어진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기관 간이 좀 뭔가 위험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금 선생님이 여쭤보신 FRA, OIS 금리가 지금 거의 2020년 팬데믹 상황 직전까지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그러면 이 네네. FRA는 뭐냐면 Forward Rate Agreement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영국 은행간 즉 리보 금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오늘 새벽에 로이터 통신 나온 걸 보면 그 FRA는 그냥 미국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는 3개월짜리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OIS는 뭐냐면 영어로는 Overnight Index Swap Rate입니다. 즉 수합 그러면 서로가 주고받는 이제 외환 수합, 금리 수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중앙은행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단 딱 빌렸다가 금리 차이만 주고받는 걸 수합이라고 하는데
FRA OIS 수합, 즉 미국 금융기관 대 OIS는 일종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FRA OIS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앞에서 선생님과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채권과 러시아 기업에 대출 익스포저가 대부분 유럽 은행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 은행들이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아예 부도날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럽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채권들, 러시아 기업 대출들이 싸그리 제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재무호주가 완전히 부실화되겠죠? 근데 네, 문제는 그렇죠.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누구한테 돈을 빌렸냐? 미국의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서 러시아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미국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야, 니네 러시아 재무 대출 채권 다 박살나면 니네도 힘들어 가니까 야, 돈 갚아. 아니면 야, 돈 좀 빌려줘 하는데 못 빌려주려고 안 빌려주려고 할 거고, 빌려주더라도 금리를 아주 높게 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재 그렇죠. FRA OIS 금리가 2020년 3월 팬데믹 상황, 거의 순식간에 뭐 우리 증시가 폭락했던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러시아 이 증시, 러시아 증시의 문제, 그 다음에 세계 금융 그 증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다간 2007년 금융위기 때 겪었던 일, 그 다음에 2012년 그리스 뭐 우리가 아는 돼지들이라고 했죠. 그 국채가 사라지면서 달러를 구하려고 유럽 금융가들이 난리 법석을 피웠을 그 상황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 유럽의 은행주들, 그 다음에 새벽에 미국의 은행주들이 동시에 다 급락을 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 핵발전소 공격 때문에 이제 예, 금요일 하루 더 패닉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수요일 날 그 파월 연준 의장께서 그 의회 청문회에서 그 의원이 질문했어요. 예,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가다 보면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비해서 뱅크나 연준이 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네,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우리 미국의 그 뱅크들 이제 주요 뱅크들이죠. 예, 뱅크들의 그 캐시 보유량, 유동성은 역대 최고치에 지금 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뱅크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해갖고 어떤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을 다져놨다. 또 연준도 이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안심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증시가 이제 폭등한 뱅크주까지 폭등한 이제 뭐 폭등은 아니지만 급등한 이제 이유가 되는데 사실은 그 유럽 증시 이 또 이게 머니마켓에서 그 단기 금융의 그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파월 의장이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에 지금 이제 갑자기 금요일 날 이렇게 머니마켓에서 패닉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그 레포 시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그 계약 체결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대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참가했잖아요. 네네, 수요일은 하원, 목요일은 상원이었는데 수요일에는 0.25%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환호를 했는데 목요일에도 상원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 다르게 이야기한 게 뭐니?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날 당장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까지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의회 그 지도자들은 사실 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석유 수입을 하는 분량이 작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걸 금지시켰다가 미국의 그
오일 쇼크 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해 왔는데 지금 정교하게 지금 플랜을 짜갖고 지금 러시아산 석유 원유 수입 금지 이걸로 이제 내부에서는 결정이 났다고 그래요. 이제 예. 발표만 남았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캐나다는 이미 이제 공표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은 결국은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최악의 이제 강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러시아는 한층 더 국가 부도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이게 이 금융시장 내 이게 스트레스가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오버나이트 금리, 예. 여기 폭등 이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 20캡 이런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시간은 금요일 새벽인데 새벽에 끝났죠. 미국은 이제 목요일 증시를 보면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채권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나스닥이 하락을 주도했었잖아요. 목요일에. 네, 그리고 그 전일까지 스몰캡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스몰캡들, 러셀 2000 지수들은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게 그대로 이어지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멤버십 게시판에 금요일 아침에 썼던 글은 수요일까지 올라가는 게 갑자기 하루 만에 다 바뀌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파월 의장이 이런 상황들,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인플레이션만 얘기를 해버렸으니 당장에 그런 인플레이션은 결국 러시아를 국가부도로 몰고 가는 미국 정부의 역할인데 유럽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 달러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인데 그걸 모른 채 해버린 거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토요일 새벽에 끝은 그 역외환 시장에서 달러 원화 환율이 1218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왜 한국하고 러시아는 관계도 없는데 왜 올라갔느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은행들이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를 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팔 수 있는 자산들, 이머징 자산들, 특히 한국 시장은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시장이잖아요. 한국에 네, 있는 네. 주식이나 채권을 팔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한 10원이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유럽만의 문제, 러시아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전 세계로 연결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핵발전소에 대한 공격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이 나 가만히 그냥 당하지 않겠어 라는 의사표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순 같아요. 그렇죠. 서방 국가들이 이제 작정해갖고 러시아 자체를 국가 부도위기로 몰고 가고 있고,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몰수까지 가고, 그 정권 붕괴, 이걸로 예. 지금 몰고 가잖아요. 예. 솔직히 푸틴 입장에서는 내만 죽냐? 같이 죽자. 예.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러시아의 그 핵무기는 지금 강력하잖아요. 지금. 예. 그 지금 들리기로는 한 6,000발을 정도의 핵폭탄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이 그 많은 분량이 지금 미사일을 적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에도 적재시킬 수 있고 미사일에도 적재시킬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너무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쥐도 고양이한테 코에 몰리면 쥐한테 고양이 달게 들잖아요. 예. 푸틴은 쥐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막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바이든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지금 걱정스러운 경고가 나오는 게 푸틴을 너무 코너로 몰다가 예의치 않은 악재가 미국에 터질 수 있다. 그 반작용이. 예. 이제 좀 크게 말하면은 이제 큰 부분을 말하면은 푸틴과 러시아를 국가부도로 몰고 가다가 자칫하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인도까지 연합해갖고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다. 지금 러시아는 지금 코너 몰려가고 있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빠져버렸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인도나 중국의 그 자체 그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도 루피화나
중국의 위안화 이제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려면 그쪽에 화폐 그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갔다 가면은 미국의 달러 이 다미넌스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이것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러시아를 조이고 있는 이 방식을 지금 중국이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예치해놔야지 안전한지. 네. 그 다음에 혹시 중국과 대만의 그 어떤 그 서로 갈등, 무력적인 충돌이 있을 시에 중국에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지금 뭐 오늘의 또 뉴스 보면은 그 미국 내 또 유럽에 저기 투자돼 있는 그 러시아의 그 부호들 자산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몰수한대요. 음. 그러면 중국에 있는 부호들이 미국에서 투자했던 거 철수시키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매우 위험해요. 예. 지금 러시아 주식이 지금 오늘 그 NYSE 그 미국 뉴욕 증권 그 거래위원회 거기서 러시아의 모든 주식을 상폐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사실 그건 예. 전날 영국에서도 예, 상장 폐지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각국, 지금 미국, 전부 러시아 주식도 전부 상폐시킬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일 중국과 타이완에 만일 무력 충돌이 생기면은 중국 주식도 같은 운명에 또 처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중국 주식 비중을 아마 줄이려고 할 거고, 앞으로도 중국 주식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위험에 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우량주가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내 주식도 또 많은데 굳이 중국 주식까지 가서 투자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게 지금 국제 간 지금 투자 환경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죠. 예. 미국도 손해보는 게 이제 앞으로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러시아 이 관계, 또 인도까지 해서 이 삼각, 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갖고 미국의 그 달러 다미넌스와 이제 한 차례, 씨름의 그 삿바 싸움 본격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류 중단 그게 과거에는 냉전이었잖아요. 냉전이 교류 중단의 첫 번째였고 사실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유형의 신냉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새로운 유형의 신냉전 이건 당연히 자본 교류, 인적 교류, 뭐 수출 무역 교류의 이게 중단이나 그 다음에 악화 가능성 이건 당연히 증시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상황에서 그게 미국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으로 이어질 텐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러시아 정책이 민주당원조차한테도 뭐 마이너스 20%니까 20%의 지지를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 시장이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월가 한편에서는 지금 오일 쇼크, 세계적 경제 충격 온다. 이제 예. 이런 경고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원유 가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WTI 미국산 원유 가격이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15달러 지금 왔는데 얼만큼 정도 올라가면은 오일 쇼크에다가 세계적 경제 충격이 올까? 이제 보통 이제 월가에서 지금 JP 모건에서는 180달러 간다. 네. 뭐 예. 이렇게 하고 150달러 정도 되면은 이 오일 충격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드디어 4달러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예. 직접적으로 자기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원유가 지금 지금 세계 경제 뭐 러시아의 전쟁 얘기를 빼놓고 이 원유 가격이
지금 세계 경제를 이제 앞으로 뒤흔들 수 있는데, 러시아산 그 원유 중에 이제 하루 이제 1,100만 배럴을 생산한대요, 러시아가. 네. 그 중에서 한 250만 배럴이 당장 지금 수출 금지에 지금 묶여 있대요. 250만 배럴. 근데 이란과의 핵 협정에 의해서 이란이 세계 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는 양은 하루 100만 배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중에서 하루 6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90만 배럴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오페크하고 지금 미국하고는 지금 상대 지금 거리가 소원한 상태거든요. 예. 옛날에 미국이 오페크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할 때는 사우디나 중동에다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유대 관계가 좋았는데, 미국이 이제 원유 그 석유에서 독립국가가 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 경쟁 관계.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페크에다가 원유 생산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저쪽에서는 no,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 미국의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갖고 예. 캐나다의 그 샌드 오일 있잖아요. 예. 샌드 오일을 갖고 미국 남부 정유 시설까지 그 수송하는 딜리버리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는 그 안을 공화당이 제안해갖고 오늘 투표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했어요.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오일값 상승에 지금 부채질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빡빡한 상태. 그런데다가 러시아 변수 때문에 공급이 더 부족해진 상황. 근데 지금 당장의 러시아산 250만 배럴이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양은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의 대형 그 메이저 그 원유 시추회사들이 러시아에서 투자, 생산 전부 중단하고 지금 다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투자도 안 하고 예. 전부 그래서 러시아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돈도 없고 시설 투자도 안 하고 또 미국에서는 그 원유 채굴 그 시설 그 장비에 대해서 부속품 자체, 예. 장비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또. 예. 예.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낙후된 그 시설로 뽑아내다가 어느 장비, 어느 부품이 없으면은 그냥 그 시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산 그 원유는 계속 감소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18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휘발유가 그 갤런당 4불인데 조만간에 5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 소비 경제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에도 나타나요. 예. 그 스프레드가 지금 현격하게 좀 좁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 문제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지금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이제 발표된 2월 고용지표. 사실 일자리 늘어난 거, 난판 페이롤은 예상치보다 20만 명 이상이 늘어났지만, 제가 이렇게 제 눈에 확 띄인 것은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다는 점입니다. 즉, 선생님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쓸 돈은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 반드시 어딘가에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가 버티게 했던 것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돈이 계속 벌리니까 더 써도 돼,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런데 2월 달에는 이게 정체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더 줄어들었던 그 이유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변수 때문에 지금 그 상품 품목들이 지금 예. 급등을 맨날 하고 있어요. 예. 거의 매일. 예. 그 중에 보면은 뭐 원유도 있지만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밀 세계 그 뭐 예. 거의 한 예. 3분의 1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예. 밀. 그다음에 이제 금속류 있잖아요. 예. 금속류. 이게 지금 그 첨단 그 전자 장비 이런 데 핵심적인 부품인데 러시아에서 많이 이제 그 나오는 금속 품목인데 이것은 단기간 어디에 다른 나라에서 대체 불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고 네온, 뭐 제온 이런 팔라디움. 거죠. 네. 네. 팔라디움 같은 거 예. 있잖아요. 네. 팔라디움. 그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 그 부속품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반도체 만드는 핵심 부품 무슨 네온가스인가요? 예. 그게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남부에 지금 그 주요 삼성이 공급받고 있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러시아 수중에 떨어지기 직전이다 그래요. 그것 그런 것도 때문에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거의 9% 가까이 하락한 거죠? 네네. 음. 그래서 이게 이런 상품류의 급등, 이건 결국 이 인플레이션 이 자극하는 거거든요. 예. 이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 안 하고 자기들이 참아낼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이 원유와 상품류 이것이 이제 급등은 결국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급등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고스란히 국채금리 그게 스프레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다음 주에 S&P 500 인덱스 저점이었던 4222포인트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가장 지금 위태로운 지금 상황인데 지금 거의 지금 중간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브레이크와 이제 뭐 그런 메이커냐 이제 그런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데 오늘 종가에서 다음 주 초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4,200 아니면 그 아래까지 한번 테스트 또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물론 뭐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갖고 얼마든지 변수가 또 생기겠지만은 예. 현재까지 변수만 놓고 보면은 지금 4,200까지 다시 하락할 문은 열려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금요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발전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말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발빠른 협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더 고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문제는 사실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러시아 항공기 대전차용 예.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격화될 수 있고 푸틴은 물러서지 않고 점점 더 격화되다 보면은 감정 싸움 나오고 이게 더 큰 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남동부만 점령한 상태에서 그 랜드 브리지 확보한 다음에 그 러시아군이 수도에서 그 키예프인가요? 그 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좀 잦아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서방 국가들이 자꾸 무기를 지금 대주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이제 감정 격화되는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쟁이 지금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은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을 체면 세워주는 선에서 조금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그냥 이참에 아주 러시아를 이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를 완전 죽여버리겠다. 이것보다도 좀 경제 제재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푸틴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남의 나라를 그렇죠. 침략해서 네.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남의 땅을 먹으려고 하는 게 이거 뭐 과거에 일본 놈들이 한 짓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저는 조금 그래 양비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워낙 푸틴하고 트럼프가 친하고 이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개인적인 감정을 푸틴에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저놈 가만 안 둔다. 이런 이제 감정이 있고 그 평소에도 말이 서로 되게 거칠었어요. 예. 그러다가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되자마자 러시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왕따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간 거죠. 예, 근데 러시아는 벼르고 벼르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앞뒤 쪽으로 점점 조여주는 정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러시아도 자기들의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 나섰다. 그게 이제 전쟁 명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러시아에게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국제 외교, 그러니까 정세에 관련한 그런 일단 압박이 푸틴을 자극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사실 양쪽 다 있다. 예,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죄송한 얘기인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모든 학생들이 그 스트레스 푼다고 도둑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러시아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는 건 사실 피할 수 없지만 대신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미국 정치계에 이런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심지어는 그 미 의회 그 의원들이 푸틴을 암살하게 좀 어떻게 암살 당해야만 이게 끝난다. 누군가 암살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극하거든요. 네. 이런 게 지금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만 보더라도 정권을 잃는 건 곧 죽는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막가파 뭐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것도 결국 지금 푸틴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얘기인데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응? 그걸 좀 잘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고, 자, 이제 정치를 넘어서 우리는 어차피 주식 투자자니까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 난다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비트코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뭐 집에 라면이나 물 갖다 놓고 그냥 먹을 거 쌓아놓는 게 최고인데, 자,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건 너무 심한 가정이고 결국은 사람이 해결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제 회원방에서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러시아 그 셀렉티드 뱅크에 스위프트를 적용한 그 발표가 나자마자 전쟁의 수혜주, 전쟁의 피해주 이렇게 양분시켜 갖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과 투자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딱 나눠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 수혜주에서 우리는 수익을 좀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이번 주 투자는 플러스였던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 수혜주는 금, 은,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오일 주식,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금속류, 이제 티커로는 XM이라고 있거든요. 네. 금속류 그 ETF, 그거. 그 다음에 선박주. 이 선박주가 또 왜 올라가냐 이러면은 러시아산 원유 내추럴 가스 수출이 막혀버리면은 당장에 유럽의 에너지난이 생기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유럽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또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내추럴 가스를 수입해 와야 되니까 네. 엄청난 배가 필요하죠. 이제 그런 거. 선박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수혜주.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갔고, 피해야 되는 피해주는 뱅크주. 이거 지금 러시아 국가 부도나면은 그 모든 돈 다 떼이잖아요. 네. 떼이는 게 뱅크들이 떼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네. 이게 뭐 큰 충격은 없지만은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도 우리가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항공주 애들이
이제 하락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주는 우리가 절대로 안 들어갔고 하여튼 수혜주. 그래서 우리 이 동영상을 보는 이제 분들도 지금 뭐 반도체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더 들어가자. 뭐 기술주, 뭐 빵주, 뭐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잖아요. 이거 뭐 좋은 그 첨단 기술주 이런 게 아니고 전쟁 수혜주에다가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워낙 지금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엄청난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폭포에서 10% 내지 20% 정도는 전쟁 수혜주 이쪽에다 담궈놓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 있잖아요. 그쪽에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그 어떤 상황이든 결국 러시아와 미국과의 이 대결 구도가 어떻게 상황이 뭐 발전하거나 아니면 누그러지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결국 움직일 것이다. 뭐 결국 이게 가장 큰 줄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극성을 부릴 때는 뭐 우리로서는 뭐 예측 이런 거 다 예. 소용없고 예. 코로나만 알고 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문제 거의 물러간 거고 예. 지금은 러시아 푸틴의 의중에 따라서 증시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 우리로서는 예측 불가한 그 영역이죠. 사실 이런 때에는 사실 단기 이 스윙 트레이더 입장에선 선생님 말씀이 무조건 뭐 100%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스윙 위주가 아닌 투자자 관점이라면 사실 섣불리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함부로 움직였다가 거기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은 정중동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러시아 변수 이것이 어떤 해결되기 전까지는 증시가 본격 상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뭐 떨어진다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느긋하게 현금 한 30-40% 정도 여유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전쟁 수혜주에다가 비중을 조금 더 크게 해갖고 위험 자산의 손실을 상쇄시키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07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1년, 12년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앞에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TD 스프레이드 급등, 그 다음에 FRA, OIS 급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수합 금리의 급등, 이 3단계가 이게 순서대로 뭐 어떤 때는 앞뒤로 엇기기도 했지만 그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자금은 풍부한데 미국 기금 풍부하지만 유럽은 없는 거거든요. 안 빌려주고 빌려주더라도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 경색은 그 증시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2012년 그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200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가까이는 이 비슷한 상황이 아주 짧지만 2020년 팬데믹 상황에도 잠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됐느냐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페드가 나섰습니다. 페드가 유럽 금융기관들의 무제한 달러 대출, 무제한 통화수합 허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런 일을 선언한 다음에 이 사태가 해결됐고 마무리 국면으로 순식간에 전환됐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페드의 움직임은 당연히 러시아가 어떤 상황을 벌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어질 것이니까 결국 우리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페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좀 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만은 지금 팬데믹 상황이나 지금 러시아 그 변수 이것이 사실은 이게 뭐 이 공급망의 왜곡, 디스럽션 이걸로 인해 갖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긴축으로 강공을 부린다 해도 이게 해결될 이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월가에서는 올해 뭐
6회, 7회 뭐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지만은 저는 어쩌면은 지금 3월 16일은 이제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거지만은 그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페드가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지금 금값에서 물론 금값이 이제 전쟁 공포도 있지만은 예. 그런 변수도 반영해 나가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도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결국 큰 폭의 증시 하락이나 급등은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사건들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심지어 전쟁한 최근 수십 년 세계 경제사에서 핵발전소를 공격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야, 이 유례가 없는 네, 상황에서 증시가 그렇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갈지. 이제 같은 이유로 금융 위기를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전쟁이 아니고 푸틴이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하고는 이거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지금 국면이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실 그 상황으로 벌어지면 주식이든 금이든 비트코인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일단은 집에 좀 물하고 쌀 이런 거 비상식량을 조금이라도 좀 사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집 마당에 땅굴 하나 파놓고 아마 거기다 비상식량 좀 재워놓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땅굴 파러 가시는 걸로. 하여튼 그 지금 원유 가격 상승 예.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금융시장의 그 방향을 좌우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150달러, 180달러 간다 그러면은 경제 충격 뭐 이게 뭐 전쟁 변수 떠나서라도 예. 경제 충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고 심지어 먼 아시아까지도 똑같은 경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우리 둘이 제가 좀 선생님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한번 용서해 아닙니다.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바이든 대통령 좀 혹평을 해서 이거 일르지는 마십시오. 예. 미국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50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중간에 그 토마스 선생님께서 FRA, OIS 금리를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금융시장 브리핑은 제 방송이 아니라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 말씀 듣는 시간이라 그래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왜 중요한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일요일에 정리를 해서 월요일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 망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해법 그 다음에 고민까지 같이 담아서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월요일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내일인가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